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해라 기자입니다. 오늘은 미드 스몰캡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시장이 알기 전 이 잠재력 높은 기업을 먼저 포착하는 분입니다. SK증권 나승두 연구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주로 들여다보고 계시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관세 부분이다 보니까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소비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연구원님, 코스닥의 때는 언제 오는 걸까요? 코스닥, 특히 이제 미드 스몰캡 종목들이 좋으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한데, 첫째는 국내에서 명확한 어떤 라지캡 종목들의 주도 섹터가 있으면 불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증시가 전반적으로 침체거나 안 좋은 그런 상황일 때는 뭐 마찬가지로 당연히 미드 스몰캡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는 어떤 라지캡 종목들의 주도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뚜렷하게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조선방사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조선방산도 좋게 볼 수는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라지캡의 주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IT가 국내 증시를 주도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시장의 기관, 개인, 외국인의 수급을 한꺼번에 쫙 빨아들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때 완전한 주도 섹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관심들이 좀 몰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더 붙을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만큼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관심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체력을 끌고 가면서까지 주도 섹터가 될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뚜렷하게 뭐 조선방산이 완전 지금 주도 섹터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놓고 본다면 국내에서는 뭐 뚜렷이 지금 증시의 분위기를 주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산업들이 여기로 가야 됩니다라고 선언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 스몰캡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었는데, 근데 그 환경이 마련된 상황에서도 미드 스몰캡이 생각보다 재미를 많이 못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기초 체력이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힘든 경기 상황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그 기업들이 확실하게 실적도 벌고 뭔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들이 일단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군계 일학 같은 기업이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업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투자금이 몰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정말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언급되고 관심이 막 이렇게 좀 계속 환기가 이슈몰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어느 섹터가 주도해서 시장을 끌고 갈지 모르니까 여기가 주도 섹터면 그쪽으로 잘 따라가서 투자를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대기 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국내 미드 스몰캡이 환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 내 생각보다 조금 부진했던 그런 이유들이 알게 모르게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투자 환경은 점검을 좀 해봤고,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조언을 현 시점에서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대응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어찌됐건 시장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섹터고 내가 보기엔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못 선택을 하는 순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시계가 정말 맞고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떤 본인만의 엣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그 큰 흐름이 유지되고 있을 때 그 흐름에서 너무 어긋나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언급됐었던 그 FOMO라고 하는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라는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하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그런 큰 띠에서 계속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부터 소비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단순히 뭐 어떤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소비재를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강대국들의 어떤 그런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소비재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거거든요. 단기간에는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씩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월별 데이터들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소비재, 특히 이제 여행이나 레저, 호텔 이런 쪽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여행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 여행주들 중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가장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뭐 하나투어, 그다음에 모두투어, 노랑풍선,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그런 중소기업까지 이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제주 드림타워의 어떤 그 실적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행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올해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부 T&D랑 JS 코퍼레이션 관련해서도 지금 코멘트 주실 거 있으세요? 서부 T&D랑 JS 코퍼레이션은 국내 이제 호텔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서부 T&D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제 용산에 있는 드래곤시티를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 JS 코퍼레이션은 핸드백과 의류를 OEM, ODM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2023년에 그 그랜드 하얏트 남산 호텔을 또 JS 코퍼레이션이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호텔 운영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회사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여행을 앞에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 만큼 외국에서도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겠죠. 그럼 그 분들이 묵으셔야 되는 공간들이 분명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호텔 업계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5성급, 4성급 정도 이제 좀 레벨이 있는 그런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를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호텔을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호텔에 대한 그 경영 환경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용산 드래곤시티나 그랜드 하얏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호텔의 객실 예약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OCC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당연히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호텔을 예약하고 숙박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들 자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P와 Q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해서 서부 T&D랑 JS 코퍼레이션까지도 좀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AMG 엔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SAMG 엔터가 지금 추구하려는 전략이 어쨌든 더 많은 세대를 포섭을 하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뽀로로든 뭐든 이렇게 많이 봤을 때 반짝 같은 느낌도 있었고, 과연 디즈니나 포켓몬처럼 오래 갈 만한 그런 IP일까? 이랬을 때 저는 사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문부호가 떴단 말이죠. 그래서 요 타깃을 좀 넓히려는 이러한 전략을 우리 연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잘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중국에서 그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을 때 한 자녀에게만 부모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소비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소황제라는 이슈가 언급이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서
작년에 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이슈나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하락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소득 분위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완전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소득 중위값부터 그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소비가 과거 한 5년 동안 쭉 추이를 봤을 때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증가하는 과정에서 어디에다가 소비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전에는 뭐 나한테 소비를 하기보다는 뭐 가족한테 소비를 많이 하셨던 어른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소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족들 뭐 맛있는 거 사주려고 시장 가서 장 보는 것보다 나 임영웅 콘서트 보러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니어의 소비, 또 반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 자녀, 두 자녀에 해당되는 내 자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영유아층의 확실한 IP 컨텐츠는 분명 소비를 계속해서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비 여력이 있다. 두 번째는 학습 효과라는 거를 저는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즐겼던 IP나 컨텐츠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그거를 또 즐기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것처럼, 아마 뽀로로를 보면서 컸던 그런 세대들이 지금은 이제 아마 한참 공부하는 학생들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이 먹어서 부모가 되면 아마 자녀한테 뽀로로를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SAMG 엔터가 가지고 있는 IP라는 것들이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른들이나 한참 지금 20, 30대 젊은 그 세대들한테도 여러 가지의 밈적인 요소들을 던지면서 굉장히 재밌는 놀잇감이 되고 있잖아요. 모모핑 이런 네, 거 그런 식으로 맞아요. TV 자막에도 그렇게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밈적인 요소들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까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20, 30대 연령층을 더 확대해가면서 우리의 타겟 고객층을 넓혀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아마 그런 것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대가 한번 물갈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의 20대가 향후 5년, 10년 뒤에 30대가 돼서 또 자녀를 낳을 때, 그때 되면 아마 그 무슨 핑이라는 게 또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좀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그 밈적인 요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썼던 리포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나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그 중장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투자라는 걸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나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시기가 다 가정이 갖춰지고 내가 안정감을 찾은 이후에, 그러니까 30대 이후에 저축이라는 걸 늘리고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저축이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정보를 얻는 그런 소스들은 다 이제 아카데믹한 그런 뭐 재무 공부 막 이런 것들을 해서 본인이 이제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증시를 이끌고 있는 뭐 MZ세대부터 이제는 뭐 잘파 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들까지, 그 세대들은 저축이나 투자를 언제 했냐라고 물어보면 이들은 이미 10대 때부터 이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대 때부터 경험을 하는데, 그들이 그러면 이 투자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디서 얻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소셜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이 밈적인 요소를 저도 뭐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거 그냥 뇌동매매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그 꼰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 때에 뭐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뭐 외국에서도 뭐 게임스탑이나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등장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밈 열풍이 불었듯이, 지금은 이 밈 투자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밈의 중심에 있는 컨텐츠와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 조금씩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숫자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서야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밈적인 요소들까지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출 사업 구조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제품 상품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완구류에 해당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뭐 한 75%,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라이선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한 15%, 20%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요. 최근에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뭐 길거리에 있는 어디 카페에 가거나 그랬을 때도 이 SAMG 엔터의 IP를 연계시킨 그런 MD 상품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 아니면 뭐 해외 뭐 업체들,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협력하고 이거 이제 라이센스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 라이센스와 관련된 부분들의 매출은 올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한번 이 IP를 개발하고 나면 이제 소위 많이 이야기하는 그 원소스 멀티 유즈에 관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가성비 좋고 경제성 뛰어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올해에도 실적 개선세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세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1분기로 조금 좁혀서 보면 어떻습니까? 4분기에 일단 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요. 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작년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익도 올해 1분기에는 뭐 아직 조심스럽지만 흑자를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비용을 반영해야 될 것들을 이미 많이 비용 반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라이센스 같은 이제 비용보다는 수익이 더 월등히 좋은 그런 구조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1분기도 흑자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까? 지금 투자자분들 보시면은 CB 미상환 부담 요인으로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지적재산권 사업이 잘 되면 정말 좋은데 한순간에 이제 인기를 잃거나 외면받기 시작하면 또 한순간에 또 이 많은 이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떤 사업 확장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거나 비용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뭐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서 또 분기 뭐 그 적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회사가 작년부터 방점을 찍고 있는 거는 어쨌든 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하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은 조금 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CB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단 이 회사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내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전환사채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좀 소화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단기간에 큰 걱정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구님께서 IPO 쪽도 같이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상반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1분기 정도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거리 갖고 있으면 그래도 그 상장일은 좀 튀고 이러더라고요. 아까 CB 얘기를 해주실 때부터 이제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26년까지는 IPO 시장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 이게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상장을 하는 목적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해외의 새로운 거래처를 이제 뚫거나 뭐 새로운 어떤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싶을 때 외국에 나가서 문을 두들겼는데 너네 뭐 하는 회사인데? 라고 반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너네가 얼마나 공신력 있는 회사인지를 물어보는 해외 거래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신력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리스티드 컴퍼니다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이 달려있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일수록 정말 성장성도 좋고 사업도 좋은 그런 기업인데
지방까지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석박사급으로 더 이제 고급 인력들을 찾는 기업들로 계속 범주를 좁혀서 가면 그런 석박사 아주 귀중한 인력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런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라도 상장회사라는 어떤 그런 공신력과 신뢰감을 주는 게 그나마 채용 시장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회사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잘 이제 엑시트 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시고 시장에서 잘 이제 그 유통이 돼서 완만하게 시장에다가 이제 연착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를 받았던 그런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를 잘 증시에다가 연착륙시켜서 수익 실현을 잘 하고 이제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저는 IPO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좀 하려면 2018년도 정도까지는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게 처음 등장을 했고, 그 코스닥 벤처펀드의 등장과 함께 가장 많이 시장에서 언급됐던 게 메자닌 채권들이에요. 그러니까 CB나 BW로 해당되는 그런 메자닌 채권들을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그 메자닌 채권이라는 거를 보통 이제 회사들이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공시를 하니까 그 공시되어 있는 메자닌 채권들의 내역들을 좀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1년 뒤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보통 한 3년 정도 뒤면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채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메자닌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2018년도부터 그 메자닌 채권을 발행하거나 메자닌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2018년도에 메자닌 채권 발행 금액이 이렇게 늘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자닌 채권이라는 건 채권의 형태로 투자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주식으로 바꿔서 자본 차익이라는 걸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메자닌을 투자를 하는데, 2018년도에 발행이 쭉 늘어난 이후에 2019년도, 2020년도가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 증시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이거를 주식으로 바꿔서 뭔가 자본 차익을 얻기에는 환경이 녹록지 않은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상장사든 뭐 비상장사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020년도에 다들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있던 와중에 2021년도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금리는 아주 저금리로 내려갔고 시장의 유동성은 엄청 풍부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소위 말하는 이제 롤오버, 그러니까 리파이낸싱 개념으로 2018년도에 투자됐던 그런 메자닌 채권들이 순차적으로 2021년도에 그 유동성의 힘을 빌어서 다시 새롭게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발행됐던 메자닌 채권들의 특징을 본다면 똑같이 1년 뒤에 주식으로 전환을 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겨 있는 거는 맞는데 만기를 3년 내지 한 5년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만기를 조금 더 늘려놓는 그런 형태로 다들 이제 롤오버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2021년도부터 이렇게 쭉 바뀌어왔던 이 메자닌 채권의 투자 그 금액들이 2024년과 5년, 6년에 걸쳐서 3년 만기면 2024년, 5년 만기면 2026년에 걸쳐서 이제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좀 안 좋았고 미국 증시는 날아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다 보니까 올해에 대한 기대를 가졌는데 올해는 처음에는 좋은 듯 하다가 지금 또 이미 연초보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정도로 또 조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만기가 도래하는 메자닌 채권들을 어떻게 시장에다가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가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그게 지금 아주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CB 말씀하셨을 때부터 이제 식은땀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이미 CB를 투자해서 그 CB를 발행을 해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들이 SAMG 엔터처럼 주가가 이렇게 오른 기업들은 오히려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메자닌 채권을 발행했을 때 정해놨던 기준 가격보다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채권으로 상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데 그 채권 상환을 대응하지 못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뭐 부도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국내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이 CB 같은 매장인 채권이 많이 발행되어 있는 기업들 중 주가가 많이 억눌려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조심하셔야겠죠. 또 반대로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매장인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는데 그 비상장 기업들을 국내에 상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런 그런 매장인 형태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잘 상환을 하고 연착륙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그 판을 계속 잘 깔아줘야 되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전문 투자자들이 보호예수를 걸거나 소위 말하는 이제 락업 건다고 하는데,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는 내가 팔지 않고 이거를 갖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설정을 안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일부 아주 작은 퍼센트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다 보니까 IPO 시장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기업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장 이후에 뛰쳐나올 그런 기존 투자자들의 물량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혜측이나 공모청약에 잘 참여를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바로 그냥 억눌리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IPO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더본코리아가 계속 얘기가 돼서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도 볼치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를 했던, 그리고 어떤 스타 CEO의 이름을 얹어가는 그런 기업조차도 뭔가 자꾸 이렇게 잡음들이 나오는 게 저는 이렇게 투자자분들과 같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더본코리아라는 회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의 이유 3가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존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엑싯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IPO를 강행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회사가 엄청 이 IPO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모자금을 확 끌어들여서 뭔가 대규모로 어디에다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IPO 과정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유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결국에는 기업 공개라는 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 여러 가지 가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와 가맹점 사업들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이라는 그 공신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개별 이슈들로 인해서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는 것들 때문에 회사가 주가도 그렇고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더본코리아라는 회사 하나만을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도 최근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한번 좀 꼽아보자면, 상장을 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투자자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IR 활동, 이런 것들을 상장 직후에 확 소극적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상장할 때는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상장 이후에 뭔가 회사에 그런 특정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의기소침해지시고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주주총회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지금은 계속 그 ESG와 관련되어 있는 뭐 공시부터 기업이 이제 주주 우대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PO 한 기업들이 작년부터 주가 계속 빠지고 하니까 내가 왜 시장에다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계속 해야 되는 거지? 또는 뭐 주주들의 질타만 받고 있는데 잠깐 조금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될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업들이 덜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금 현황에 대해서 공개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활동들이 좀 있다 보면 결국에는 주가도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궁금한 거 여쭤봤고, 또 나순두 연구원님이 수소 전문가세요.
네. 갑자기 또 그렇게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이거 안 여쭤보면 아쉬우실 것 같아서 수소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 좀 코멘트 해주실 만한 얘기 없을까요?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도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제가 수소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산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뭐 우주 산업이나 그런 데 관심을 가졌던 것도 그리고 지금 제가 소비라는 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G2의 갈등으로 촉발된 탈세계화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탈세계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결국에는 자주국방의 강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에너지의 안보를 확립해야 되고 아마 그 다음에는 저는 식량 안보를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뭐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싶진 않습니다만 작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큰 이벤트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그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는 확실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미 협상, 관세 협상 이런 것들도 늦어지면 안 된다, 늦어지면 안 된다 자꾸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파이브 아이즈와 이제 일본으로 대표되는 우방국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100%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고 결정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동북아시아 권역에서의 그 패권 경쟁을 계속하는 입장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랑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자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도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 하고는 싶지만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동맹국에 의지하고 싶은데 동북아시아 권역에서는 자꾸 중국이 기세를 점점 키워나가고 있고 심지어 아마 오늘 뉴스 속보로 나왔던 것 같은데 1분기 경제 성장률도 예상보다 상회했다. 이런 식으로 네 다시 중국이 이제 다시 커가는 건가? 약간 이런 걱정들을 미국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샌드위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의사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세 가지의 순서, 자주국방력의 강화, 에너지 안보의 확립, 식량 안보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한다라는 거는 전통 화석연료가 풍부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국가들은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수소가 뭔가 그 저 멀리 있는 산업이고 돈 안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나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수소를 어떻게 하면 경제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실증 과정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수소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조금 더 관계 회복을 계속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방한할 확률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엔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소비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여행이나 호텔을 먼저 말씀드렸던 것도 인들이 우리나라나 일본 또는 동남아시아로 이제 여행을 가면서 본인들의 파급력을 계속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아마 계속할 거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중국이 2027년이면 건군 100주년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28년 3월이 되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 번 더 연임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대업을 마무리할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는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2025년, 26년, 27년 부국강병하기 위해서 중국은 계속해서 자국의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액션들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거를 마다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직관적으로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여행, 뭐 레저, 호텔 이런 쪽이다 보니까 소비까지 말씀을 드렸고 네, 에너지 관점에서는 수소는 네,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큰 패러다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 투자 대가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주식 사놓고 10년 동안 자다가 일어나면 부자 돼 있을 거다. 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 나승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